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후기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한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류서진이라 하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었으나 학문의 뜻을 두고 밤낮으로 글을 읽어온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길을 재촉하여 청송마을에 이르렀는데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북에 하룻밤 머물 곳이 있겠소? 서진이 마을 어귀에서 길을 묻자 한 농부가 고개를 들어 말하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최월령 대감댁이 있사옵니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시는 분이시니 저 연못 너머 기와집을 찾아가 보시오. 농부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잔잔한 연못가에 고즈넉한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가을 안개가 피어오르고 집 안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대문을 두드리자 곤문이 열리며 육순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로 하룻밤 머물 곳을 찾고 있사옵니다. 아, 그러하시오. 어서 들어오시게. 이 늙은이가 마땅히 대접하겠소. 최월령 대감은 서진을 안채로 안내하였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크고 아늑하였으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서진을 한 방으로 이끌며 말하였습니다. 이 방에서 주무시게. 이불도 깨끗하고 방도 따뜻하니 편히 쉬시오. 서진이 방 안을 둘러보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머물지 않았던 방인데도 방 안은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듯 따뜻하였습니다. 비단 이불에서는 은은한 체온이 느껴졌고 방 한편에는 붉은 석류 같은 입술을 닮은 꽃이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방은 누가 쓰시던 방이옵니까? 서진의 물음에 대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였습니다. 이 방은 조인의 아들이 쓰던 방이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밤 갑자기 사라져서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대감의 목소리는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렸고 그의 눈가에는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이 방을 데우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 방에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도 늘 이렇게 따뜻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향을 들고 오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이 소인의 며느리 정수련이옵니다. 매일 저렇게 향을 피워 올리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련은 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처럼 맑고 애련하였으나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참으로 정성이 지극하시옵니다. 서진이 말하자 수련은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아내의 도리옵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 같았으나 어딘지 모를 차가움이 서진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대감과 며느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서진은 혼자 그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누워보니 정말로 방 안은 따뜻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따스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온기를 전해주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은은한 향내가 피어오르더니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 같은 손길이 서진의 이마를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시오? 서진이 조심스레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고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미묘한 기운만이 방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류서진의 청송마을 첫 밤이 지나갔으니 과연 이 따뜻한 방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서진은 기이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형님께서 오셨군요. 하는 애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서진은 식은땀을 닦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정수련이 향을 든 제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는 새벽 안개처럼 은은하였고 버들가지 같은 손에 든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신비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내다보니 수련은 옆방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이렇게 향을 올립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이 가련한 며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처럼 애절하였으나 서진의 눈에는 그 눈물 속에서 뭔가 다른 빛이 스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달빛 아래 반짝이는 칼날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하였습니다. 마님, 서진이 조심스레 불러보자 수련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순간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으나 곧 평소의 애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선비님께서 깨어 계셨군요. 이른 시간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일찍 깨어난 것뿐입니다. 마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향을 피우시는 것이옵니까?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시아버님께서 아침마다 도련님 자리에 밥상을 차리시면 저는 이렇게 향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도련님의 혼이 이 향기를 맡고 돌아오실까 하여서. 그때 안채에서 최월령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또 내가 좋아하던 잉어찜을 준비했다. 어서 와서 드렴. 서진과 수련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감이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아직도 도련님이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도련님의 이름이 윤이라 하셨습니까? 예, 최윤. 23살에 저와 혼례를 올리던 바로 그날 밤에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눈물이 왠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잎처럼 아름답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옵니까? 서진의 물음에 수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향기로운 밤안개 같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갑자기 창밖을 보시더니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고는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창밖에 무엇이 있었기에 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은 달도 없이 캄캄했는데 도련님께서는 마치 누군가를 보신 듯이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수련이 말하는 동안 서진은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 슬픔이 있었으나 그 밑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을 감추고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님께서는 정말로 도련님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서진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으나 곧 처연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군요. 저는 한 번도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채 과부가 되어버렸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지만 서진은 그 말 속에서 묘한 여운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아내 노릇을 해보지 못했다는 말이 왠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때 대감이 안채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아,
선비님께서 일찍 일어나셨군요. 어서 와서 아침 식사를 하시지요. 식탁에는 정말로 두 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진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 자리는 윤희 자리요. 매일 이렇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감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걱정은 안 하는가.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최윤은 정말로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식사를 마친 후 서진이 짐을 정리하려 하자 대감이 말하였습니다. 선비님, 과거를 마치시고 꼭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겠소? 이 늙은이에게는 선비님 같은 분과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감님, 서진이 대답하자 수련이 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선비님께서 장원급제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련의 축복 인사를 받으며 서진은 청송마을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서진이 청송마을을 떠나 한양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의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는 날이 코앞에 다가왔건만 자꾸만 그 집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정수련의 그 의미심장한 미소와 따뜻했던 방의 온기가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어. 서진은 중얼거리며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온 나라의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의 시제는 무엇일까? 듣기로는 요즘 임금님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많이 걱정하신다고 하니 아마 민생과 관련된 제목이 나올 것 같소. 선비들이 서로 추측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진의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뒤를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하였습니다.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하였고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도 다른 선비들과는 달랐는데 마치 홀레복을 연상시키는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청송마을에서 오셨지요? 남자의 첫 마디에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대는 어떻게... 그냥 짐작으로 해본 말이옵니다. 형님께서는 최대감 댁에서 묵으셨겠군요. 서진의 놀란 표정을 보며 남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봄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애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며 어찌 그리 자세히 아시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형님, 혹시 오늘 시제가 무엇일지 아시겠습니까? 남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소? 시제는 시험이 시작되어야 공개되는 것인데. 그러자 남자는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서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시제는 석양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그대가 어찌 그런 것을... 석양에 대한 시를 준비해 두시오. 특히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석양에 대해서 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실리는 낙엽 소리처럼 쓸쓸하였습니다. 서진이 더 묻고 싶어 입을 열려던 순간 성균관에서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오. 시험이 시작됩니다. 남자가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진도 급히 시험장으로 향하려 하였으나 다시 그 남자를 돌아보려 했을 때는 이미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라? 방금 여기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서진이 두리번거렸지만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서 사라지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꿈이었나?
하지만 분명히 귀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와 석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선명하였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관이 나와서 오늘의 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석양이다. 서진의 등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의 말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선비들은 갑작스러운 시제에 당황하며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지만 서진만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석양. 서진은 그 남자의 말을 떠올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이끄는 것처럼 글씨가 술술 써져 나갔습니다. 서산의 기우는 해를 바라보며 그리운 사람 떠올리네. 한 번의 만남도 이루지 못하고 영영 이별이 되었구나. 붉은 노을 속에 스며든 한이여. 언제쯤 그대 돌아오리까. 서진이 시를 쓰는 동안 이상하게도 청송 마을에서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최대감의 깊은 시름, 정수련의 애절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했던 방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서진은 다른 선비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려웠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서진만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형님, 시험은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서진이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여전히 달빛처럼 창백한 얼굴에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시오? 어찌 시제를 미리 알 수 있었소? 서진의 간절한 물음에 남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옵니다. 형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대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혹시 청송마을과 관련이. 형님, 과거를 마치시면 꼭 청송마을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남자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옵니까? 진실이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또다시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님이라고, 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서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청송마을에서 밝혀져야 할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며칠 후 과거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서진은 자신의 이름이 장원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 신비로운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대 덕분입니다. 서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청송,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장원급제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꿈만 같은 현실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임금께서 그를 암행어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류서진, 그대의 시 한 편이 과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노라. 특히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토록 애절하게 표현할 줄이야. 임금의 말씀을 들으며 서진은 그 신비로운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였기에 시제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소신은 감히 그런 큰 직책을. 아니다. 그대야말로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선비이니라. 특히 경상도 일대를 돌며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거라. 경상도라는 말에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송마을도 경상도에 있었으니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소신은 먼저 청송마을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거라. 마패와 문서를 하사하니 정의롭게 임무를 수행하라. 서진이 청송마을에 도착한 것은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으나 서진의 눈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대감 댁에 도착하니 대감은 반가워하며 서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 선비님께서 정말 장원급제를 하셨군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암행어사님이시라니. 대감님, 그 후로 도련님 소식은 어떠하십니까? 서진의 물음에 대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매일 정성을 다해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 안채에서 정수련이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전보다 더욱 애련해 보였으나 서진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사님께서 돌아오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조련의 목소리는 여전히 향기로운 봄바람 같았지만 어딘지 모를 차가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여전히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아내 된 도리로 끝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서진은 그녀의 손목에서 은은한 향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왠지나 식었습니다. 어디서 맡았던 냄새일까요? 그날 밤 서진은 다시 그 따뜻한 방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여전히 방 안은 누군가의 온기로 가득하였고 향내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서진은 문득 깨어났습니다.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통해 살며시 내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한 남자가 몰래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하였고 얼굴은 달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인가? 서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채 쪽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정수련이 나타난 것입니다. 조련은 하얀 속적삼 차림으로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그 남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달빛 아래서 몽환적이고 아름다웠으나 서진의 가슴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광진아. 주르련이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더욱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주르련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달콤한 꿀방울 같은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아버님께서 깨실라. 조련이 남자의 입에 버들가지 같은 손가락을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바람에 안긴 꽃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한다던 정절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수련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거냐? 조금만 더 참아요. 계획대로만 되면. 계획이라니? 또 무슨? 저번처럼 하면 돼요. 아버님만 가시면 이 집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조련의 말에 서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번처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수련아, 윤희 형은 그분은 이미 가셨어요. 이제 아버님만 남았죠. 남자가 윤희 형이라고 부른 것을 들은 서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설마 이 남자가 최윤과 아는 사이란 말입니까? 그래도 내 손으로 형을 죽인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당신이 직접 손을 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을 탄 술을 준 것뿐이에요. 서진은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윤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 두 사람의 손에 의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방법이에요. 며칠 후 아버님 생신날에 술에 약을 타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연못에 빠뜨릴 건가? 그때처럼 하면 되죠. 술에 취해 연못에 빠진 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최윤을 죽였고 이제 대감마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아, 요즘 어사님이 와 계시잖아. 괜찮을까? 오히려 좋아요. 어사님이 계시니 더욱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런 관계인 줄도 모르시고. 수련의 말에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우리 수련이는 머리가 좋아. 그럼 언제? 모레가 아버님 생신이에요. 그날 밤에. 알겠어. 그럼 이제 가볼게. 너무 오래 있으면 들킬 수 있어. 남자가 수련의 이마에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집 같은 입맞춤을 하고는 다시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조련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서진이 있는 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설마 들켰나? 하지만 수련은 별다른 반응 없이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서진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최윤은 혼례날 밤에 이 두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고 지금은 대감마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거의 꺼질 뻔하였습니다. 누구시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과거 시험 때 만났던 그 신비로운 남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대는... 설마, 네, 저는 최윤입니다. 형님이 묵고 계신 이 방의 주인이지요.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과거 시험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 아니 최윤의 음성이었습니다. 도련님이시옵니까? 네, 형님. 저는 이미 이승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너무 커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다시 밝아지자 방 한편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최윤의 모습이었으나 온몸이 달빛처럼 투명하였습니다. 그럼 그날 밤, 정말로, 네, 첫날 밤을 치르려던 순간 수련이가 건넨 술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 이미 연못 속에 있었죠. 윤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스치는 낙엽 소리처럼 쓸쓸하였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마님께서는 왜... 수련이는 애초부터 저와 결혼할 뜻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광진이와 함께 꾸민 계략이었어요. 저희 집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진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형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님께서는 암행어사가 되셨으니.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촛불을 끄자 윤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님, 주무고 계십니까? 정수련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직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럼 잠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나가니 수련이 하얀 속적삼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꿈속의 요정처럼 몽환적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어사님, 실은 제가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수련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녀는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말로 외롭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부의 정을 나누어 보지도 못한 채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수련의 목소리는 향기로운 밤안개처럼 부드럽고 애절하였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팔에 버들가지 같은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마님, 이런 말씀을. 어사님께서는 젊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 같은 가련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는 없을까요? 수련이 말하며 서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풍겨왔고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곡선이 속적삼 사이로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분명 자신을 유혹하여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과부의 몸으로 이런 행동을. 어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여자가 되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수련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이 서진의 귀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바람결처럼 스치며 서진의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저를 진짜 여자로 만들어 주세요. 수련이 속삭이며 서진의 가슴에 자신의 봉긋한 오렌지 같은 부분을 살짝 기댔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몸에는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 같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최윤의 원혼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마님, 절제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서진이 몸을 뒤로 물리자 수련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달빛, 아래 반짝이는 칼날 같은 빛이 스쳤습니다. 어사님께서는 정말 딱딱하시군요. 마님은 정절을 지키는 것이 정절이라. 참 웃기는 소리네요. 조련이 비웃듯 말하며 돌아서려던 순간 서진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혹시 며칠 전 밤에 누군가와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조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서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어떤 남자와 담장 너머에서 미래를 하시는 것을. 조련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와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광진이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어요. 조련의 눈물이 새벽 이슬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윤 도련님을 죽인 것입니까? 서진의 직설적인 물음에 수련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홀레날 밤 독이 든 술을 건넨 것도, 연못에 빠뜨린 것도. 수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애련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죽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라고요?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사랑입니까? 당신은 몰라요. 신분 때문에 갈라져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조련이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마저 그만두십시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서진이 엄한 목소리로 말하자 수련이 갑자기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사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아시는군요. 달빛에 반사된 칼날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수련의 얼굴은 이미 악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안 돼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요. 조련이 칼을 들고 서진에게 달려들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수련의 손목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붙잡았습니다. 으아하! 조련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최윤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조련아, 이제 그만하거라. 윤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단호하였습니다. 윤 오라버니? 조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 최윤의 훈령이 나타나자 수련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던 얼굴은 이제 창백한 달빛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여기에. 수련아, 나는 죽었지만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 내가 내게 저지른 일 때문에. 윤의 목소리는 한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서늘하였습니다. 그의 투명한 모습 뒤로 달빛이 스며들어 더욱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광진이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나를 속이고 독을 먹인 것이 사랑이란 말이냐? 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수련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주알 같은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윤이 서진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연못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서진은 수련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습니다. 아씨, 함께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조련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저항하였으나 윤의 홀령이 그녀 주위를 맴돌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하니
달빛이 물면에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던 연못이 오늘 밤은 왠지 불길하게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연못 가운데 깊은 곳을 보십시오. 윤의 지시에 따라 서진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속 깊은 곳에서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것이 제 시신입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은 지 석 달이나 된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억울하게 죽은 자는 썩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홀레복을 입은 채로 죽은 자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서광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수련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달려온 듯하였습니다. 수련아, 무슨 일이야? 광진이 다급히 달려와 수련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수련이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광진아, 모든 게 들켰어. 어사님이 다 알고 있어. 뭐라고? 광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진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놈이 엿듣고 있었구나. 서광진, 내가 최윤 도련님을 죽인 자로구나. 서진의 말에 광진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그놈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었거든. 어찌 그런 짓을. 양반 나리께서는 모르시겠지. 머슴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고생만 하다 죽어야 하는 우리 처지를. 광진의 목소리에는 계급에 대한 원한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냐? 정당하다고? 웃기지 마라. 이 세상에서 정당한 게 어디 있어? 양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 개처럼 살아야 하는 게 정당한가? 광진이 소리치며 서진에게 달려들려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못에서 갑자기 거대한 물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것이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으아하! 조련이 비명을 지르며 광진의 품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홀레복을 입은 시신이 물 위로 둥둥 떠오른 것입니다. 저게 뭐야? 광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신은 석 달이 지났음에도 전혀 썩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얀 홀레복은 물에 젖었지만 여전히 깨끗하였고 얼굴은 마치 방금 잠든 것처럼 평온하였습니다. 서진이 더욱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은, 그 얼굴은 분명 과거 시험장에서 만났던 시제를 미리 알려준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윤 도련님이시군요. 서진이 중얼거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광진과 수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시신이 스스로 떠오를 수가. 광진이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시신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였습니다. 형님, 이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바람에 실려 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서진은 시신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23 청년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니. 윤 도련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바람 소리와 함께 윤의 마지막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최월령 대감이 촛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리 요란하. 대감이 연못을 보는 순간 그의 손에서 촛불이 떨어졌습니다. 윤아. 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연못으로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서진이 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대감님, 위험하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윤희가 거기 있어. 대감이 오열하며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대감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조련이 갑자기 연못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들려 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오라버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한 번도. 조련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처량하였습니다. 저진이 수련과 광진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대감님, 범인은 바로 저들입니다. 최월령 대감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온몸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르르 떨렸습니다. 석 달 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밥상을 차렸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련아, 광진아, 너희들이 내 윤희를. 대감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고 그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버님, 저는 조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하였으나 대감이 그녀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이 악독한 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더니. 찰싹, 조련의 붉게 익은 석류 같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혼례날 밤 내 아들에게 독을 먹인 것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냐. 대감이 소리치며 수련의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사실 오라버니를 사랑했었습니다. 조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든 이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처음에는 광진이만 사랑했었는데 오라버니와 혼례를 올리고 나서 오라버니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광진이와 계획을 세운 후였어요. 조련의 눈물이 새벽 이슬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번만큼은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독을 탔다는 말이냐? 광진이가 협박했어요. 만약 계획을 그만두면 저를 죽이겠다고. 조련이 흐느끼며 광진을 바라봤습니다. 광진은 이미 도망칠 생각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었습니다. 이놈, 저진이 광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광진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큰 돌을 집어 서진에게 던졌습니다. 어사고 뭐고 다 죽어라. 돌이 서진의 어깨를 스쳤고 광진은 그 틈에 담장으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광진의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뭐야? 왜 발이 안 움직여? 광진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윤도련님의. 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윤의 홀령이 광진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 살려줘. 윤희 형, 내가 잘못했어. 광진이 연못을 향해 애걸하였습니다. 그러자 연못에서 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진아, 너는 나를 형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광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내 죄값을 치를 시간이다. 갑자기 광진의 몸이 연못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안 돼. 살려줘. 광진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끌리듯 연못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첨벙, 큰 물소리와 함께 광진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청하였으나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광진아, 조련이 절규하며 연못으로 뛰어들려 하였으나 서진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광진이를 살려야 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광진은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였습니다. 광진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대감이 수련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너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 어사님,
인연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소? 저지는 수련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관가에 넘겨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도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수련은 눈물을 닦으며 연못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내가 되어드리지 못했어요. 첫날 밤도 함께 하지 못했고, 수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라버니, 다음 생에서는 제가 진짜 좋은 아내가 되어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연못에서 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련아, 나도 너를 진짜 아내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 말을 듣고 수련이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며칠 후 수련은 관가로 끌려갔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감은 하루아침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저진이 청송마을을 떠나는 날 대감이 그를 배웅하며 말하였습니다. 어사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글쎄요. 이제 혼자 남았으니 윤희 무덤이나 돌봐주며 살아야지요. 대감의 얼굴에는 깊은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진이 마지막으로 윤의 방을 들렀을 때 그 방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윤의 혼령이 이제 편히 떠난 것 같았습니다. 윤 도련님, 편히 쉬십시오. 저진이 방을 나서려던 순간 마지막으로 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겠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윤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진이 청송마을을 떠나며 뒤돌아보니 그 대감댁은 이제 정말로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진짜 부부가 되어보지 못한 부부. 저지는 말에 고삐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악.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서진의 마음에는 깊은 교훈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도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서진이 다시 청송마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대감댁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월령 대감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연못가에는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그 꽃을 보면 왠지 애잔한 마음이 든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꽃이 된 것 같다고. 저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